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상목 칼럼 오늘의 주제는 노동개혁입니다. 노동개혁만큼 보수와 또 진보 간 의견이 다른 분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그 진보 세력은 노동개혁의 목표를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익 보호에 역점을 두는 반면에 보수 세력은 노동시장의 그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 중 진보 성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집권 초기부터 임기 내 시간당 1만원 최저임금 보장, 또 주 52시간 근무 법제화, 산재 발생 시 경영자 처벌 강화,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노동자와 또 노동조합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이를 이론적으로 또 정당하기 위해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그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0년에 개발한 이른바 임금주도 성장, 영어로 Wage-led Growth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변형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제조업의 경우 저임금 국가로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켰고요. 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무인기기인 키오스크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그 일자리와 또 소득이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 52시간 근무의 의무화 조치 역시 저소득층에게 일을 더 해서라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으면 물론이고요. 또 벤처기업 등 이 고기술 분야 근로자에게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만든 정책들이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임금은 시장에서 수요와 또 이렇게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정부가 이 과정에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 ILO가 제안한 임금주도 성장과 또 이를 변형시킨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 이론은 세계화가 진전되고 또 기술 혁신으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금 격차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빠른 상승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인건비가 오히려 상승하게 되자 시장에서 이들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에 이어서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교훈을 남기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해서 한국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는 ILO가 주장해온 임금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야권 후보들에 의한 그 아주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임금을 많이 주면 기업에겐 그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고용된 사람들은 해고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이 돼서 키오스크가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을 했고, 이를 1.5%로 인상률을 낮춰도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그 성장 담론인 소주성이 붕괴한 탓에 늘어나지 않는 파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동산 갈등, 또 직업별 갈등, 젠더 갈등 등 국민이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여당의 그 송영길 대표도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 하면서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실패했다는 인식이 여권에도 그 확산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화와 또 기술 혁신의 급진전으로 인한 임금 격차의 확대와 또 소득 분배의 악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같이 정부가 그 임금과 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임의적으로 결정하려 하지 말고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저와 또 많은 그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그 재정의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지닌 소득세가 세율은 이렇게 높지만요, 탈세, 또 과다한 비과세 감면 이런 걸로 해서 실제 세부 부담은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낮아서 재정 지출의 그 소득 재분배 기능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계화와 또 기술 혁신의 급진전은 물론이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양극화 문제가 그 새로운 정치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핵심 아주 정책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쟁점으로 부상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또 유승민 후보의 공정소득, 또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등이 모두 재정의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분석과 또 저희 의견 제시는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그 두 번째 쟁점은요, 주로 재계와 또 보수층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의 그 경직성 문제입니다. 대선 후보 중 노동시장의 그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후보입니다. 윤희숙 후보는요, 노동개혁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를 하면서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만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또 경제의 그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그 현재 강성노조의 장기 파업을 가능케 하는 대체 근로 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윤희숙 후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요, 노동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강성노조의 경영권 침해는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고 정부와 그 법 위에 군림하는 그 강성노조의 무법천지는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서요, 유럽의 그 병자였던 아일랜드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에 성공을 해서 천문학적 외자 유치로
선진국에 진임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도 슈레더 정권의 이른바 하르츠 노동 개혁으로 실업률을 대폭 감소시키고 지금 그 메르켈 정권의 독일 번영을 구가하게 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승민 후보는 노동개혁이 해외로 나간 제조업이 돌아오도록 하는 첫 번째 조건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역시 민주노총은 586 운동권 권력 카르텔과 단합을 했다고 하면서 특히 민주노총과 운동권 정치 기득권의 그 카르텔을 허물고 모든 그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 운동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그 안철수 대표 역시요, 강력한 노동 개혁을 주장을 하면서 민주노총은 이 시대 최고의 권력 집단이자 치외법권 집단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노동 개혁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권 후보들이 최우선 순위로 두는 노동 개혁 과제는 노동 경직성을 깨고 또 노동시장의 그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의제는 강성 노조의 횡포를 막는 것이라고 그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세계 경제 포럼이 조사한 노사 협력 순위에서 한국은 130위로 아주 하위권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근로 손실 일수는 일본의 무려 193배, 독일의 5.8배, 미국의 5.4배, 그리고 영국의 2.2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에서 노사 관계가 이렇게 그 대립적인 원인으로 노동조합에 기울어진 법제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서 쟁의 행위 시 사용자의 그 대항 권한인 대체 근로는 금지된 반면에 노조의 그 부분 또는 병존적 직장 정고는 허용하고 있어서 법제도가 노조 측에 이렇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이른바 5070 인구 5천만 명 이상 고용률 70% 이상입니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고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20년간 그 임금 상승률은요, 한국이 3.4%로 이들 국가 평균 1.6%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과 또 증가율 역시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2019년 기존의 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한국이 62.6%로 5070 국가 중 가장 높았고요. 또 2015년 또 20년간 최저임금 상승률 역시 한국이 9%로 영국의 5.6%, 일본의 그 2.8%, 독일의 2.0%, 그리고 미국의 0%보다 아주 높았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 측면에서도 한국이 그 141개 세계 경제 포럼 조사 그 대상국 중에서 97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한 반면에 다른 5070 국가는 3위 또는 18위 수준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과는 아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견 및 기간제 사용 규제의 경우에는 다른 5070 국가에서는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을 하고 또 파견 기간도 독일의 경우를 제외하면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경비와 청소 등 32개 업무만 파견을 허용을 하고 파견 기간 역시 최대 2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OECD에 따르면 한국에서 정규직 해고 규제 유연성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위이지만 다른 5070 국가의 순위는 1위 내지 16위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일명 해고 시 퇴직금 등 법적 재반 비용은 한국은 27.4주치 임금에 이르나 다른 5070 국가의 평균치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8.8주치인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뜨거운 감자는 유니스 후보가 제시한 대체 근로 허용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찬성하는 경영자 측은 파업때 대체 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이는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반이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대체 근로를 허용을 하면 사실상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를 아주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동법과 관련된 쟁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노조 전임제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 또 복수 노조 허용 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 과제를 핵심 선거 공약으로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는 원론적 차원에서만 제기가 되고 이를 위한 그 구체적 대책은 집권 후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상목 컬럼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각되는 정책 쟁점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부품사들 실력도 좋고 생산 품질도 좋지만 잦은 파업이 이 모든 장점을 상쇄한다. 본사는 이 부분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